와 따로 저작권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주택가나 도심에서 길고양이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과 이걸 반대하는 이웃들 간에 사회적인 갈등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과 중성화 수술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올바른 밥자리 선정과 먹이 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밑이나 주차장, 도로 주변, 또 감염 취약자가 있는 놀이터 등에선 먹이를 주지 않도록 하고요.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이 본인 사유지가 아닌 곳에선 사전 동의를 받고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적정량의 먹이를 제공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밥그릇을 회수한 후 주변을 청소하는 청결까지 신경 써야 하고요. 개체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성화에 참여하도록 강조하고 있는데요. 길고양이지만 집에서 키우는 집고양이만큼이나 돌보미들에게 책임감이 부여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쪼록 취지대로 사람들 간의 갈등을 줄이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12월 28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미숙님, 아듀 2023년도 마감인 바 3일 전이네요. 이렇게 시간이 빠릅니다, 진짜. 근데 그 뒤에가 제가 볼 때 의미가 있어요. 미세먼지 공격 거세요. 건강 유의합시다.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맞습니다. 저 무슨 안개 낀 줄 알았습니다. 네, 마스크를 또 다시 써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죠. 꿀 등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에는요, 연말 연시에 많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자산 재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꿀 등급제가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어제 퀴즈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국내산이면서 천연꿀만 등급제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자율 참여이기 때문에 양봉 농가들의 참여가 제도 안착의 우선 과제라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자세한 시행 내용과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저도 그렇고 가정에 꿀 한 병씩 갖고 계실 텐데 이 꿀 등급을 어떻게 매기겠다는 건가요? 네, 어제 날짜부터 꿀 등급제가 본격 시행됐는데요. 양봉과 꿀은 축산업에 속하거든요. 네. 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6일 보도자를 통해서 꿀 등급제 시행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또 관련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이면서 천연꿀만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국내산이라도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얻은 사양꿀은 등급제 대상 아니고요. 포장용기에 사양꿀이라는 표기를 하고 판매하게 됩니다.
생산 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 판정을 신청을 하면 1차로 양봉협회, 양봉농협에서 수분이라든가 천연꿀 여부 등 규격 검사를 실시하고요. 합격한 꿀에 대해서는 2차로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품질 검사를 해서 최종 1+1, 2등급 이렇게 등급을 확정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집에 있는 꿀 포장용기 살펴보시면 이미 등급이 표시된 꿀도 있고요. 아, 그래요? 등급 표시가 없는 꿀도 있습니다. 혼용되어 있는 상황인데 꿀 등급제가 본격 시행된 건 어제 날짜부터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시범 사업으로 등급제 사업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면은 지난 10년간 그 시범 사업을 하고 이제 어제부터 본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FTA를 체결할 때 베트남산 꿀 수입 확대될 것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2012년에 한국 양봉협회에서 국내산 천연꿀의 등급제를 도입해달라 이런 건의를 했고요.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년째 시범 사업으로 이 꿀의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달라진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시범 사업 때는 이 등급이 정부 따로 또 양봉협회라든가 양봉농협도 민간에서 따로 이원화돼 있었거든요. 등급 구분도 조금 달랐습니다. 네. 정부는 1+,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눴고 양봉협회 같은 이제 민간에서는 1+1등급 이렇게 등급 체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1+ 등급의 전체 출연 비율도 정부와 협회 간 차이가 좀 컸고요. 네. 이걸 앞으로는 1+ 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세 개 등급으로 통일해서 표기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10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범 사업 10년 차를 맞았다고 하기에는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이네요. 꿀 등급제가. 예, 그래서 지난해 한 소비자단체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요. 응답자의 80% 가까이가 꿀 등급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물론 잘 모르긴 하지만 이 국내산 정품 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꿀 등급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 이렇게 대부분 응답했고요. 네. 본 사업이 된 만큼 앞으로 규격 검사는 양봉농협, 양봉협회에서 하고요. 다음 단계로 품질 검사를 통한 등급 판정은 정부 산하기관인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맞는 방식으로 정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벌꿀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궁금한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등급을 나누는 항목 여러 가지인데요. 이 수분이 몇 %인지 또 과당과 포도당의 비율은 얼마인지 향미는 어떤지 색도 탄소 동위원소비 등을 검사해서 최종 판정하게 됩니다. 아까시꿀 최고 등급인 1+ 등급 경우를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은 수분 함량은 20% 이하가 돼야 되고요. 이 꿀에 이제 수분 함량이 높으면 효모에 의한 발효가 일어나거나 저장 기간 짧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은 20% 이하라는 거 신선해야 되고요. 과당과 포도당 비율은 1.5 이상, 또 색도는 1에서 3 사이, 그리고 탄소 동위원소비는 마이너스 23.5%, 이게 첨분유지인데요. 마이너스 23.5%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됩니다. 네. 또 이제 벌에 먹인 밀원의 일반적인 향미를 갖고 있어야 되고, 발효라든가 화학물질 등 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불쾌한 향이 없는 경우 등을 다 종합을 해서 1+ 등급으로 판별을 합니다. 색도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시꿀 같은 경우는 좀 더 밝은 색이 1+ 등급이고요. 네. 밤꿀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두운 색이 1+ 등급이라고 합니다. 특히 천연꿀인 경우에는 탄소 동위원소비라는 이 수치가 마이너스 23.5% 이하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좀 어려운데요. 탄소 동위원소비 나오니까 저는 지금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이 꿀 등급제 이 본 사업으로 시작이 됐고 이게 좀 정착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축산물 중에 등급이 있는 품목 몇 가지가 있는데요. 소, 돼지, 닭, 오리, 계란, 말, 네. 이번에 도입되는 꿀까지 7개 축산물의 등급제가 시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와 돼지는 의무적으로 등급 판정 받아야 되고요. 꿀을 포함한 닭, 오리, 계란, 말 등 5개 품목은 자율입니다. 문제는 양봉 농가들이 자율인 이 등급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 하는 건데요. 네. 제가 어제 이제 현장 몇 곳에 좀 연락을 드려봤더니 잘 모르겠다. 등급제 시행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양봉 농가분들도 계셨고요. 아무튼 농림축산식품부가 꿀 등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런 보도자료의 밝은 전망과 다르게 현장의 반응은 좀 온도차가 컸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에 의견이 있을 거잖아요. 그 네네. 현장 의견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도 뭐 시범 사업을 할 때 등급제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한 10%가량 됐었거든요. 그 참여율 자체는 저조한 편이지만 꿀 등급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요. 농가들의 참여 의사도 적지 않다. 이렇게 관계자들은 얘기합니다. 문제는 등급 의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미흡하다는 건데요. 특히 이 농축 처리장 확보 요구가 많았는데 정부가 이번에 본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여건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꿀은 벌통에서 꿀을 뜨는 채밀 단계를 거쳐서 농축을 통해서 수분량을 조절해야지 장기 보관을 하거나 뭐 산패 방지 가능한 제품이 되거든요. 예. 양봉 농가들이 벌꿀 등급제에 참여하려면 정부가 지정하고 등록한 농축 처리장에서만 벌꿀을 농축해서 소분 포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정 등록한 농축장이 전국에 20여 곳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 이마저도 뭐 강원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영남 이렇게 일부 지역에만 분포돼 있다 보니까 품질 검사를 의뢰한다거나 등급 판정을 받은 벌꿀을 소분하려고 해도 농가들이 뭐 몇 시간씩 차를 장거리 이동으로 찾아 나서야 하는 참여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 벌꿀 농축장을 확대하지 않을까요? 네, 뭐 가장 시급한 것이 농축장 확대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시군마다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최소한 도 단위로 이 벌꿀 품질 검사 기관을 4-5곳만 마련한다고 해도 이 꿀의 등급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꿀 등급제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현장 지원이 적극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아유, 너무 빠릅니다. 시간이. 진짜 무서워요. 네, 진짜 1년 너무 빠르게 지나는 것 같아요. 이거 네. 올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올해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신없이 너무 지낸 것 같아가지고. 네. 좋은 거죠? 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렇군요. 뭐 연말만 되면은 뭐 크리스마스다 새해다 해가지고 뭐 정말 들뜬 분위기가 느껴지면서 그런 게 느껴지게 되는데 예, 또 이럴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올해 과연 무슨 일 했나? 오늘 뭐 하고 지냈나 오랫동안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저 일부러 그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허무해가지고. 어떤 분은 이제 또 만족스러운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저처럼 후회하는 분도 좀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연말은 항상 뭔가 이렇게 다른 느낌이 들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연말인데 매년 맞아요. 반복되는 네. 1년의 한 시기인데. 맞아요. 뭐 따지고 보면은 뭐 12개의 달 중에 하나가 끝나는 거다. 그렇죠. 아니면 23에서 24로 숫자가 바뀌는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뭐 사실 의미부여할 일이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모든 일이 또 의미부여하기 나름이고요. 좀 진부하지만 컵에 물이 반쯤 담겨 있으면 이게 반이나 남아있다. 반밖에 없다. 이거 보기 나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말이라는 시기가 우리가 1년을 정리하기가 제일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새해니까 새해 됐으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매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시작하기가 딱 좋은 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게 해가 안 바뀌면 또 결심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참 진짜 긍정적이십니다. 네, 예. 뭔가 또 느끼시는 게 많으신가 봐요. 예, 그렇죠. 좀 저는 이 시기만 되면 좀 자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허무하고 또 후회되는 것들이 많이 떠오르고. 후회되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운서님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연말이라는 시점에서는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다음에 올 한해 뭐 했나 생각을 쭉 하다가 잘해왔던 것보다는 후회할 만한 것들, 안 했던 것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부정적 편향이라고 합니다. 부정적 편향. 예,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나쁜 것을 잘 끌리게 되는 것을 부정적 편향이라고 하는데. 인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예,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테이블 위에 한 해 동안에 뭐 사진들을 쭉 올려놓는데
즐거운 사진도 있고 뭐 힘들었던 사진도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뭐가 먼저 눈에 좀 띌 것 같으세요? 뭐에 끌릴까요? 그 말씀 듣고 나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진짜로 좀 후회됐던 게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이 뇌라는 기관이 원래 그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개체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작동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실험에서는 생후 8개월 된 아이들한테 무서운 뱀 사진하고 이 친근한 얼굴의 개구리 사진을 보여주면은 뱀 사진으로 더 급히 고개를 돌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이제 본능적인 거죠. 그게 뭐 어떤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닌데 말이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나쁜 일들이 인간의 삶과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경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경 쓰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계속 쳐다보게 되거든요. 만약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올해 힘들었던 순간에 그 강도가 굉장히 강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내 정서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하면은 그런 경향이 좀 더 강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올해 좀 충격적이거나 상처를 입거나 그랬어요. 그럼 그 기억은 본능이잖아요. 그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건들 수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본능적이죠. 아이고, 사실 뭐 힘든 상황과 사건으로 이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을 예전에 한번 방송에 다뤘던 적이 있는데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근데 사실 우리가 잊고 싶은 기억이라고 해도 잘 안 잊혀지거든요. 그렇죠. 다음에 이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희미해지거나 아니면 좀 다른 경험들과 섞이게 되면서 옅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뭐 큰 실수를 했다, 큰 낭패를 봤다 하는 사건이 한 10년, 20년 뒤에는 거의 까먹게 되거든요. 까먹게 되기는 하는데, 근데 누가 옆에서 야 그때 그 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갑자기 막 그때 순간이 막 떠오르면서 그때 순간에 감정적인 어떤 힘들었던 순간들이 막 경험되면서 불편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과학이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뇌는 이제 기억이 저장만 되고 한 번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는 저장소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기억에 대한 내용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기억과 관련해서 어떤 감정이나 이런 신체적 감각과 연관돼서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기억 자체를 제거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예전에 가슴 아픈 이별을 한 후에 막 한참 잊고 살다가 연인이 사용하던 향수 냄새 우연히 맡게 되거나 아니면 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거나 같이 먹었던 이 점을 먹게 되면 갑자기 과거의 순간이 확 떠오르면서 그때 좀 마음이 좀 씁쓸해지고 슬퍼지게 되잖아요. 이걸 플래시백 메모리라고 하거든요. 플래시백 메모리.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순간을 확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 순간의 감각이 느껴지는 것을 플래시백 메모리라고 합니다. 아니 참 뭐 시험 공부하고 이럴 때는 그런 거 잘 작동 안 하더니 어떻게 이런 거 할 때만 그렇게. 왜냐하면 강렬한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정적으로 강렬한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뇌라는 그 부위는 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연구도 많이 됐다고 하지만은 아직 신기하게 뭐 좀 아직 밝히지 않은 부분도 많고 아직 그냥 추측만 하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더 밝혀줘야죠. 갑자기 궁금한 게 떠오르는데 그 우리가 인간이 뭐 뇌를 몇 프로, 뭐 1%밖에 사용을 못한다 막. 뭐 누구는 2%다, 3%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약간은 좀 뭐랄까 과장돼서 얘기하는 거라고 알고 있긴 한데요. 근데 확실히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져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뭐 이제 기억이 사라지는 대상은 아닌데 트라우마가 극복되는 것은 그 기억이 사라지게 만들었을 때 이제 극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억에 대한 의미가 바뀌는 거죠. 의미가 바뀐다. 예를 들면 올해 겪은 일을 지금 생각하면 아직까지 좀 아프게 느껴지는데 오래 지나고 시간 지나면서 그래 나는 작년에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난 내 삶을 잘 지탱하고 있고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다. 지나는 가는구나. 힘들긴 하지만 지나는 가고 내가 그래도 잘 버티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그 기억을 대하는 나의 감정과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기는 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을 겪어나가는 과정을 너무 힘들게 방 안에 틀어박혀서 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그게 좀 터널이 끝나고 난 후에도 다시 회복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힘든 기억을 안고서도 계속 회사 나가고 모임에 참여하고 뭐 주말에 종교 활동하고 하는 식의 루틴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속담에도 있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트라우마의 기억을 털어낼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다면 좀 용기 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는 상처 입으면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로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맞습니다. 거부감이 들죠. 스스로.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뭐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 같은 복잡한 감정들을 느끼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이제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대화를 하고 밖으로 끄집어내서 얘기할 때 조금 털어내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조언을 얻잖아요.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힘들다 하면 친구가 야 이렇게 생각해봐.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너 이제 예전에 너무 힘들었는데 좀 좋아지고 있잖아 라는 식으로 그래서 의미부여를 밖에서 해주면 이게 좀 기억이 섞이게 되거든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원기억이 다른 의미와 좀 뒤섞이게 되면서 뒤섞인 기억이 다시 뇌에 저장이 되고 또 이게 그런 얘기를 좀 반복하게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옅어지게 되는 거죠. 야, 기억에 대한 의미가 바뀌는 것이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가 없거나 지인한테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다는 분들 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심리 상담 받거나 정신과 방문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좀 저희 도움을 받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서울시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정신과 진료나 심리 상담이 필요하면 일부 뭐 지원비를 보조해주기도 하고 지역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또 초기 몇 회기의 심리 상담을 지원해주기도 하거든요. 지자체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한번 좀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짜로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뇌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부정적 기억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러면 반대로 이제 좋은 기억 남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가요?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네. 막연하게 좋은 일과 힘들었던 일이 뒤섞인 채로 그냥 두면 그냥 둬버리면 우리 기억에는 2023년은 그냥 그런 해가 되거나 아니면 힘들었던 기억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네. 정리를 하고 좀 의미 부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좀 식상하지만 네. 올해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순간 베스트 3. 네, 혼자 하기는 좀 식상하지 민망하고 않습니다. 혼자 하기는 조금 민망하고요. 그러니까 예. 뭐 연인분과 같이 하시거나 아니면 가족분과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것도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렇게 남기고 싶은 순간을 사진을 인쇄해서 뭐 앨범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컴퓨터 바탕화면 가장 바깥쪽에다가 폴더 만들어 놓으면 보이잖아요. 예. 보이면 한 번씩 들어가서 그냥 보게 되고 그렇게 시간 되죠. 날 때. 예. 근데 그런 것도 좀 보면서 상기시킨 것도 도움이 되고요. SNS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한 일들에 또 나름의 의미를 붙여가지고 올해 정리하는 그런 글들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대상을 범주화하지 않으면 네. 우린 그것을 중요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꽃이라는 시도 보면 왜 예. 꽃이라는 시를 아시죠? 알죠. 네, 뭐 꽃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것이 우리한테 와서 이제 의미 있는 되고. 대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름을 붙이고 카테고리의 기억과 상황을 분류하게 되면 우리 뇌는 더 중요한 대상을 인지하고 오래 기억에 또 남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새로운 경험하게 되면 뭐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새로운 경험이 이제 어떤 특정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뇌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저장하게 되면 그 해는 그런 일이 있었던 해로 기억하게 되는 거죠. 올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여행 갔다 왔다. 네. 올해 가고 싶었던 벼르던 뭐 스페인 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은 2023년에 스페인 여행 갔던 해. 그리고 남게 되면 그게 훨씬 낫죠. 그렇죠. 네. 훨씬 낫죠. 왜냐하면 그렇게 남기게 되면 또 꽤 내가 그 해는 뭔가 했구나. 뭔가 좀 내가 만족스러울 만한 뿌듯할 만한 무언가를 했구나라고 또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게 남게 되는 것이 나에게 아주 좋고 중요한 것이고 한 10년, 20년 지나고도 또 의미 있는 기억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꼭 해야겠는데요. 네. 그거 정리 한번 해보시죠. 시간 나실 때.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의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 또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정리도 하고. 네, 또 우리가 삶에서 좋은 느낌 받고 싶다면 신경 써야 될 게 참 많은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좋은 관계입니다. 관계. 좋은 관계. 예. 그래서 삶의 만족감을 위해서 우리가 잘 연결되어 있다. 누구간가 잘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항상 중요하고요. 사실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락의 횟수가 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연인이나 뭐 긴밀하게 지내고 싶은 관계에서 한 달에 한 번 연락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건 네, 아니죠. 하지만은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긴밀한 관계는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상대랑 관련된 그런 좋은 기억을 망각하기 전에 한 번씩 상기시켜주는 정도의 연락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망각 곡선이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기시킬 만한 기회가 없이 어떤 학습을 했을 때 예. 상기시킬 만한 기회가 없으면 그냥 점점 곡선이 점점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네.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예, 예. 근데 떨어지는 와중에 뭔가 상기시킬 만한 이벤트가 있으면은 네. 그 기억에 그 완각되는 기울기가 조금씩 완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잊혀지긴 해도 네, 나중에 좀 더 느리게 잊혀지거나 아니면 잊혀진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면서 나중에는 결국엔 좀 오랫동안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관계의 경험했던 사람들과는 주기적으로 좀 연락하면서 상기시켜 주는 게 좋죠. 뭐 직접 네네. 만나는 것도 좋고요. 뭐 메신저 연락 주고받는 것도 좋고 아니면 사실 요즘에 SNS 많이 하니까 네. 그 친구 관계처럼 유지하면서 좋아요 한 번씩 날려주고 네, 댓글 한 번씩 달아주고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지만 이런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가 또 연결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 분들이 계시거든요. 돕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적은 에너지를 들여서 반응하는 자체가 또 시간 대비 효과가 상당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원장님도 SNS 하세요? 예, 저도 하고 뭐 그런 분들 좀 많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하는데 네. 애매하게 예전에 좀 잘 지냈었는데 그래서 SNS 친구 관계긴 한데 서로 팔로잉을 하고는 있는데 네. 뭔가 또 따로 연락하지 않는 분들 연말이 딱 좋은 기회입니다. 기회구나. 네, 연말에 이렇게 좋아요 날려주고 네, 댓글도 좀 달아주고 하시면은 좀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SNS 들어가서 원장님 이름 치면 나오나요? 나오지 않을까요? 뭐 유명인은 아니지만. 유명이죠. 아유. 지금 방송을 지금 목요일 코너로 지금 허리 우리의 예. 척추 같은 분, 우리의 두뇌. 네, 주의 중간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네, 이제 또 이제 이런 분들 많잖아요. 해가 바뀔 때 이제 결심하는 분들, 계획 세우는 분들, 저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 네. 많은데 어떻게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할까요? 이럴 때. 네, 너무 과한 목표를 설정하시면 좋지 않을 것 그쵸, 같고요. 예.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번 이제 자기식임삼일을 경험하고 실패하시는 분들은 자기 객관화 좀 더 잘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 상황에 필요한 게 뭔지를 꼭 인식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계획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나 자주 계획을 세웠다가 무너지시는 분들은 하루의 계획을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요. 한두 개 정도 세우고 그 계획도 좀 자주 수정할 수 있도록 계획도 수정 가능? 예, 수정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지키는 것이 너무 괴롭기만 하고 항상 실패만 하는 경험을 하다 보면은 자꾸 회피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아주 작은 계획, 조그만 계획이라도 하면 할수록 뭔가 좀 뿌듯한 느낌 받고 하다 보면은 그 계획을 세우는 패턴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계획을 세워나가고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른의 성장법. 오늘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내가 가진 재산 가치를 더 올리고 손실을 줄여주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히 연말에 수요가 몰리는 회사의 자산 재평가 활용 방법과 함께 다양한 재감정, 재평가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재감정, 재평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먼저 이 재감정, 재평가 뭘 말하는 건가요? 개념을 얘기해 주시죠. 예. 네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는 것을 재감정이나 재평가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최초 감정평가가 있어야 재평가라는 개념도 나올 겁니다. 네. 1차 감정 받았더니 10억이다. 재감정했더니 11억으로 올랐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네. 재감정의 종류로는 이제 내 부동산에 오늘 날짜로 뭐 10억 평가가 있는데 같은 날짜로 다른 감정인이 평가했더니 10억 5천이 나왔다. 이렇게 동일한 날짜로 하는 그런 재감정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날짜로 10억이었는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변동해서 부동산 가격이 바뀌었어. 재감정 받아야 되겠어. 했더니 이제 12억으로 올랐다. 그런 시점 차이에 따른 재감정이 있습니다. 예. 그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감정평가를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많지 않죠. 예. 그런데 정기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이득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와. 연말 연시에 이제 예. 많은 회사에서 자산 재평가라는 목적의 감정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뉴스를. 그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땡땡 회사 네. 토지 재평가로 재무구조 개선. 땡땡 회사 자산 재평가로 자본 잠식 해소될까? 네. 네, 땡땡 회사 자산 재평가로 100억 원의 차익 발생. 이런 뉴스들이 연말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네, 네. 이렇게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 있는 기업체에서 토지 재평가를 통해서 이 연말에 결산일 당시에 재무 상태를 이렇게 좀 건전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요. 자산 가치가 과거에 수년 전에 그런 어떤 가격이 아니라 현재 시가로 재평가가 되면 시가 상승분만큼 재무 구조가 개선되기 때문에 회사의 신용도가 상승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회사의 신용도가 올라간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개인도 예.
자산이 많고 네. 또 부채는 낮을수록 좋잖아요. 좋죠. 부럽죠. 빚이 많은 사람보다는 그렇죠. 자산이 많은 사람이 또 신용도 좋고 그렇죠. 예, 신용이 좋으면 투자도 잘 받고 그러니까요. 대출도 잘 계속 나오고 좋죠. 네, 그래서 그 금리도 말이죠. 낮고 있는 사람이 더 번다. 이게 예.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한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을 텐데 자산이 높고 부채가 낮아질수록 재무 건전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게 돼요. 단순하게 우리가 비교해 보면 부채가 35억인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산이 50억이다 그러면 57에 35 부채 비율이 70%일 텐데 똑같이 부채가 35억으로 있어도 자산이 70억이면 부채 비율은 절반 50%로 떨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 회사의 신용도가 좋아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산 재평가로 이제 신용도도 올라가고 재무구조 좋아지는 거 당연히 이제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그쵸. 혹시 당장에 뭔가 확 좋아지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예. 저희 회사에서 이제 최근에 자산 재평가를 한 중소기업의 대표님의 어떤 사례인데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우나 시설, 찜질방 네. 이렇게 그거를 크게 기업형으로 하시는 분이었는데 코로나 엄청 때 힘들었잖아요, 그때. 예.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정말 많이 급감을 했고 또 적자가 나는 해도 있었고 근데 그 코로나가 다 종식이 돼도 이게 회복이 예전처럼 빨리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이 회사 명의로 대출 받았던 걸로 이제 직원 월급도 주고 이러면서 좀 꾸려 나갔는데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적자가 나고 이러니까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금을 좀 회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갑자기요. 예. 그러니까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햇볕이 쨍쨍할 때 양산을 이렇게 씌워주던 은행이 비가 막 오니까 우산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산 가치를 재평가한다는 건 결국에 그 부채 비율을 낮추는 거니까 회사의 신용도가 좋게 된다면은 뭐 이미지를 좋게 하고 이런 중장기 빅플랜도 있겠지만 당장의 대출을 좀 연장하는 거, 그다음에 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거, 또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받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측면에서 좀 당장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모든 얘기는 부동산 경기가 이제 계속 좋아지는 전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평가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당연히 평가를 하기 전에 내가 기존의 장부가액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보다 올라갈 수 있겠냐. 지금 평가를 하면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요. 대부분의 회사는 재무 제표 결산일 그러니까 연말이거든요. 이때를 기준으로 자산 재평가를 하니까 부동산이 정말 급등하는 시기에는 매년 실시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렇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대체로는 경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3년 주기로 이 자산 재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 회사가 아닌 경우라도 일반인도요. 혹시 재평가나 재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부부의 이혼 소송과 네. 재산 분할 같은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네. 워낙에 큰 싸움이 나는 그 분야인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세히 살펴봤었는데 네. 한 명의 법원 감정에 의해서 내가 재산 분할 받아야 될 상가, 아파트, 토지, 뭐 공장 이런 것들이 단 한 번, 딱 한 번에 결정이 되고 나서 이제 끝난다, 끝이다, 더 이상 못 싸운다 이러면 억울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결과에 도저히 승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정밀하게 검토도 해보고 어떤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도 이렇게 파악을 해봐서 싸움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혼할 때 재산 분할도 그렇고 상속 재산 분할 청구하는 것도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유류분 청구나 재건축,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매도 청구 소송, 내 토지 함부로 쓴 사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런 모든 소송에서 단 한 명의 감정인이 결정하는 이 지금 현행 제도 하에서는 새로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재평가나 재감정을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 나눴지만 정말 한 번에 이제 딱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 이해는 되는데 뭔가 불합리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재감정은 그러면 어떤 점에 그 좀 재감정할 때는 어떤 점을 좀 이렇게
많이 보나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재감정을 하는 것을 이 재수술하는 거에 이제 좀 비유를 많이 재수술? 하는데요. 네. 성형수술을 예로 들면 네. 우리가 재수술을 하고 싶다 성형수술을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쵸, 예. 내가 1차로 수술을 했는데 뭐가 기능적인 결함이 생겼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재수술을 해야 될 그건 것이고. 무조건이죠. 예. 예. 좀 안 예쁘게 됐다. 예, 좀 마음에 안 들어. 심미적으로 내 얼굴에 잘 안 맞아. 그럼 또 재수술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재수술을 한다면은 최초의 수술에서 잘못됐거나 혹은 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이것을 해야 될 테니까요. 그렇죠. 재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감정 평가와 뭔가 네. 차이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생겼거나 혹은 그것을 극강으로 좀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럼 그 부분에 주력을 해서 최초의 평가와 어떻게 차이를 낼 거냐 이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감정 평가하는 분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냥 어렵죠. 처음에 평가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불모지에 가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어떤 이제 전례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가 않게 되니까 오히려 재평가가 항상 더 어렵죠. 네, 그렇군요. 그 또 보완 감정? 이런 말이 있네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재감정이랑은 또 다른 건가요? 보완한다? 예. 그렇죠. 같으면서도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금 이런 검토를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보완 감정이라는 것은 기존에 평가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손을 대는 것이에요. 아, 했던 사람이 다시. 네, 했던 사람이 주로 이제 재판부에서 소송 사건에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세요. 오승원 아나운서 평가사님께서 예. 어떤 부분을 하셨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라 완전히 다른 감정이 하는 그 재감정과는 아니고. 조금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복수 감정이 있네요. 복수. 예, 복수. 그건 아니죠? 복수. 예, 어떤 경우에 복수 감정을 하고 또 그 효과는 어떤가요? 실제로 복수 평가라는 단어는 저희 평가 업계에서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단어인데요. 같이 하는 거죠, 한마디로. 네, 맞습니다. 예. 복수 평가의 그 반대말은 단수 평가이거든요. 예, 둘 이상의 감정 평가사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시점에 함께 평가해서 나오는 두 개의 결론을 산술 평가하는 네. 그런 평가를 복수 감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단수 평가보다는 공신력 차원에서 복수 평가가 또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오늘 막 이런저런 이제 감정 평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좀 제가 마지막에 들은 이 복수 평가는 다양하게 감정 평가하는 상황에서 쓰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그렇죠. 예. 공신력 차원에서 이 네. 단수 평가보다 법적으로 복수 평가를 하는 거를 아예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상 평가라든지 아니면 기준 시가가 10억 원 이상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이나 증여할 때 절세하는 감정 평가도 둘 이상의 감정 평가사가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요. 장부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때 이때도 복수 감정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그 협상과 어떤 그 분쟁에서 무기가 되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수 평가로 진행되는 그 소송 감정의 지금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복수 평가를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스스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아까 막 이혼 소송이나 이런 거 할 때 예전에 저번 시간에 다뤘잖아요. 네. 그 법원이 한 명한테 딱 이제 한 번의 기회만 주는 거잖아요. 단 한 번. 단 한 번, 그죠? 근데 법원은 왜 그러면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줄 때 복수평가 이런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땐 되게 공정하게 들리거든요. 네. 왜 그런 거 안 하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요? 네, 진짜 너무 예리하고. 아니, 네. 다른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정말 예리하고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네.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래요? 잠깐만요. 제가 그냥 건 이게 아닌데. 뭔가 딱 이유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냥 왜 동감을 그럴까요? 하시는군요. 네, 예. 네. 단수 평가를 해서 항상 이런 어떤 분쟁들이 생기니까 좀 복수 평가 이런 것들로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원에 소송 감정을 한다 그래서 그 재산이 뭐 중요하지 않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럼요. 예. 만약에 단수 평가로 진행되는 현 제도가 유지되어야만 한다면 좀 자유롭게 재평가 같은 것들도 좀 받아주고 물론 제한은 좀 있어야 할 겁니다. 예. 한도 끝도 없이 뭐 그죠. 10번, 그걸 얘기하는 건 20번 아니지만, 예. 이렇게는 안 될 것이고 그래도 우리나라
3심 제도니까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의 그러니까요. 재감정 기회는 네. 좀 주어지면 조금 더 소송에서 원활하게 서로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당사자들이 네. 좀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그러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를. 감정평가 재특의 시간, 오늘 자산 재평가의 활용, 또 다양한 재평가, 재감정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온이 조금 올라가니까요. 미세먼지가 진짜 엄청납니다. 네. 오늘 날씨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 미세먼지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수도권에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중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다고 하니까요. 안 되겠습니다. 마스크 다시 꺼내셔야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출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